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 중재로 흑해 무력 사육 중단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사흘 동안 사우디 리야드에서 그 미국이 이제 중재해서 미국,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이렇게 실무 협상을 했죠. 네. 그 결과 그 회담 끝나고 바로 기자들 만나지 않고 하루 걸러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악관도 그렇고 크렘린도 그렇고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백악관 보도 자료를 보면은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는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근데 이제 원칙적인 합의라는 그 수식어가 외신에 의해서 붙었습니다. 러시아 쪽도 합의했다 이렇게 밝힌 네. 거고요. 네. 크렘린궁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어제 X를 통해서 같은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상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 또 그 밖의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푸틴이 합의했던 러시아 그 에너지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 30일간 중단 이거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미국하고 러시아는 접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번 합의를 그 이행하는 데 도와줄 그 제3국들 중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이 직접 만난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미국이 각각 만나서 이렇게 그 삼각 합의를 유도를 했습니다. 중재를 한 거고요. 자, 이어서 미국이 그간 적용해온 러시아 농산물 또 비료 수출 금지를 풀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밝힌 거네요. 크렘린궁이 오늘 새벽에 발표를 하면서 네. 합의했다고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아마 이거 관련인 것 같습니다. 백악관 발표를 보면은 그동안에 미국이 적용해온 러시아 농산물 비료 수출 금지를 풀기 시작하겠다고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해상 보험 비용 같은 걸 높였는데 그것도 낮추고 거래를 위한 항구, 그다음에 이제 금융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강화도 돕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대화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국 TV 인터뷰를 러시아 외무장관이 했잖아요. 여기서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던 거죠? 이것도 이제 뭐 조건에 관한 건데요. 흑해 곡물협정 이걸 재개하려면 이제 미국이 그 젤렌스키 경제 자기 스스로는 안 할 테니까 명령을 하겠다는 보증을 해라. 뭐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흑해 곡물협정은 기억하시겠지만 전쟁 와중에도 2022년 7월에 유엔하고 튀르키예가 중재해서 그때 체결이 됐는데 그 한 1년 정도 가다가 러시아 쪽에서 그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1년 후에 2023년 7월에 협정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를 원칙적으로 복구를 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지금 미국에선 이 내용이 좀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군이 후티 반군 공습과 관련된 이런 전쟁 계획, 미군 외교안보 라인 이 전쟁 계획이 일반 메신저 공간에서 논의가 됐다.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틀란틱이라는 미국 그 잡지 거기 편집장이 자기가 그 백악관 수뇌부 그러니까 이제 시그널 채팅방에 초대가 돼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 그냥 뭐 부통령, 뭐 CIA 국장, 그다음에 국방장관 막 이런 그다음에 안보보좌관 이런 한 18명 정도가 이제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후티 공격 계획에 대한 얘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이게 뭐지 하고서 해가지고 이제 기자니까 그래서 이걸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편집장이 그 안에 이제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유출이 됐다.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이네요. 저도 기자지만 그렇다면 정말 그걸 뭐 그야말로 절호의 찬스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 지금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은 와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초대를 한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번호를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국가기밀 노출됐다 해가지고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어제 밤늦게 미국 상원 청문회까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뭐 헤그세스도 그렇고 무슨 이제 백악관 쪽에서는 기밀 정보를 얘기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전 계획 자체가 노출이 되면은 미군이 표적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백악관이 지금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 있는 이제 그 메신저에 있었다고 하는 애틀랜틱 편집장을 겨냥해서는 굉장히 거짓말을 반복해서 퍼뜨린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네요. 헤그세스가 네. 그 지금 이제 아시아 순방에서 이제 어제 하와이에 도착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누가 전쟁 계획을 메신저를 가지고 하겠느냐? 거기까지만 내가 말하겠다. 이게 조금 캥깁니다. 그리고 그 편집장 그 거짓말만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그게 업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도 뭐 공개적으로는 기밀 같은 건 다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상원 청문회에서도 같은 얘기를 CIA 국장도 기밀이 얘기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당 쪽에서는 기밀을 다루고 안 다루고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뭐 아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반응, 언급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난 아무것도 모른다. 약간 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고. 보도 나오고 나서 네. 백악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난 잘 모른다. 좀 짜증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 애틀랜틱에 대해서 그거 곧 망할 잡시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성에 안 찼든지 트루소셜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혹시나 이게 좀 아침부터 말하기가 그렇지만 살인을 해가지고 사체를 숨길 데가 없으면은 애틀랜틱 잡지의 두 번째 페이지에다 감춰라. 왜냐하면 두 번째 페이지까지 아무도 넘겨보지 않는다. 이렇게 한 그 머스크 X 글을 또 캡처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또 성명에서 좀 다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일단 보도된 대화 내용이 사실로 보인다 했고요. 실수로 특정 번호가 추가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신중한 정책 조정 부분인데 역시 기밀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왈츠 보좌관이 이걸 초청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백악관 내 분위기는 하루 이틀 여론 추이를 보고선 뭐 사퇴를 시키든가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기밀 다뤄지지 않았다 하면서 그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왈츠 나는 신임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밀어낼 그런 생각이 없는 걸 시사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 언론들도 뭐 굉장히 밀어붙입니다. AP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거와 관련해서 트럼프 2기의 그 일천함, 경박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대화 내용은 사실인데 기밀은 다뤄지지 않았고 뭐 왈츠를 신임한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네. 오늘 새벽까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그 채팅방에서 유럽 동맹들에 대한 반감이 고스란히 좀 드러났다. 이런 내용이 또 있어서요. 새벽에 보니까 뭐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국 지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특히 유럽이 지금 아주 경악한다는 겁니다. 거의 뭐 이 오간 대화 내용이 유럽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모욕적인 수준인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일단 그럴까요? 그 보도된 걸 보면요, 벤스가 그 후티 작전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 네. 수에즈를 통한 미국 무역은 3%에 불과한데 유럽은 40%인다. 그런데도 우리가 유럽을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해야 하느냐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헤그세스 국방이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을 구제하는 게 싫지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왈츠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능력도 안 되고 우리한테 무임승차한다는 식으로 해서 막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 무임승차에 대한 뭐 혐오에 공감한다. 뭐 이런 그리고 내용도 또 지금 나와 보면은 있어서요. 왈츠 네. 보좌관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역 이런 수치라든가 미국하고 이제 유럽 간의 그런 걸 비교하고 그다음에 유럽 해군 그 능력이 많이 딸린다는 걸 이제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 요청에 따라서 관련 비용을 집계해서 유럽에 부과할지를 협의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대신 해주고 돈 청구서를 내밀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걸로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럽의 어떤 방위에 있어서 미국이 한 발 이제 빼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자립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 혐오가 얼마나 깊은지 좀 이걸 통해서도 증명이 됐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유럽 매체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가디언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혐오가 얼마나 깊은지 드러났다. 그다음 화이트 타임스는 유럽 동맹을 업신 여긴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가디언은 또 거기다 덧붙이길래 후티 공습이 사실 무슨 뭐 유럽을 이은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란 견제라는 미국 정책하고 훨씬 더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런데 거기다 유럽 무임승차론을 밀어붙이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했고요. 그다음에 폴리티코 유로판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이 기여 안 한다고 하는데 영국이 공중급유기 보내가지고 그 미군 그 작전 같은 거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나토 유럽 동맹들도 홍해에 군함 같은 거 보내고 있고 그런 거 다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지적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고위 외교관들의 발언도 좀 이어지는데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몇 사람을 네. 소개를 했는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도대체 특히 이제 벤스 이렇게 유럽을 이렇게 업신여기는지 정말 놀랍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 가서 활동하는 미국 언론인이 텔레그래프에 칼럼을 실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이 자유세계의 리더가 되는 걸 포기했음이 거듭 드러났다. 그리고 이 유치한 대화의 가장 명확한 그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미국이 이런 그 자유세계 리더를 포기했다는 그런 거다.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또 어떤 내용들 추가로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이 중국 선박과 중국이 건조한 제3국의 선박에 미국 입항세를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 재계 반발이 거세다. 이런 블룸버그 보도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물류 솔루션 같은 걸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 머큐리 그룹이 있는데요. 이거를 블룸버그가 인용을 했는데 중국이 건조한 선박의 한 80%가량이 대서양 그 해운에 투입되고 있고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매기겠다고 한 수수료가 계획대로 부과되면은 이 대서양 해운 비용이 한 건당 많게는 우리 돈으로 한 44억 원 정도 추가될 수 있다. 이게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예로다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철강 파이프를 운반해서 공급하는 비용이 많게는 3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에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네, 역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미국에 그러면 입항한 컨테이너선이 있을 텐데 거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과 대상이 된다. 뭐 이런 조사도 나와 있죠. 네. 물류 솔루션 전문하는 그 클락손이라는 네.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리서치에서 그 분석을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의 83%가 부과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자동차를 들여오는 운반선의 3분의 2, 유조선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입항하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트럼프 계획대로면 수수료 부과 대상이라는 겁니다. 뭐 10대가 들어오면 거의 8대, 9대가 부과 대상이라는 거의 다라는 뭐 얘긴데요. 이 부분을 또 비율적으로 조금 더 분석한 자료도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그 USTR 집계를 보면요. 네. 중국의 그 화물선 건조 같은 경우가 1999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5%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하고 일본까지 합쳐서 이 세 나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작년 기준으로 그 화물선 건조 그 비율이 0.0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소속 그 하원 의원도 미국은 한 해 상선 한 10척 미만을 건조하는 데 비해서 중국은 무려 1000척이 넘는다. 그러니까 민주당 이 하원 의원도 트럼프 조치에 자기는 지지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관세 부분에 대한 서로 논란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도 그렇죠. 논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수수료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이게 매기게 되면 한 해 많게는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6조 3천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를 하는데 네.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세계 해운협회 여기는 이제 국제 정기선 해운업계를 대변하는 기관인데 여기 CEO가 그 현지 시간 월요일 날 그 USTR 주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워낙 반발이 거세니까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하는 세수 효과 실현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미국 소비자, 기업, 그다음에 특히 미국 농민들이 압박을 받고 인플레도 더 올라가고 일자리도 빼앗길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공청회에 이제 해운업계 미국 베테랑도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 얘기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슬러지 해머, 이른바 이제 오한마저 큰 걸 휘두르는 게 모두를 망하게 하는 무역의 종말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네. 글로벌 지금 시장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외교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가장 큰 불확실성이 있다면 몇 달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네. 관련된 얘기일 텐데 트럼프 관세 압박에 좀 쉽게 무릎 꿇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분석이 시장에서는 나옵니다. 누구의 얘기인가요? 그
블랙스톤 대표 네. 얘기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선 협상 전략으로 쓸 거로 관측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강하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약간 월가라든가 시장이 좀 당황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 블랙스톤 존 글레이 대표 얘기는 길게 보라는 겁니다. 쉽게 그렇게 흔들리지 마라. 어제 호주 멜버른에서 아시아 태평양 금융혁신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라. 그리고 트럼프 관세 외교가 어떻게 가는지를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장기적으로 바라는 겁니다. 잘못 대응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미국 예외주의가 좀 계속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빗나가고 미국 시장의 자금 시장에서도 자금이 좀 유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급하지 않게 네. 한 걸음 물러나서 보는 게 좋다고 하면서 큰 그림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자기가 볼 때는. 다만 신중한 게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트럼프가 그 다음 달 2일에 발표될 그 상호관세 관련해서 앞서보다 조금 물러났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많은 국가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한 걸 상기시키면서 트럼프가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놨다 밀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 말려들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 크립토닷컴과 협력해서 뭐 ETF도 출시하고요. 상품을 좀 출시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전해주시죠. 그 ETF하고 상장지수 펀드도 출시하는 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논바인딩 제휴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크립토닷컴이 그 트럼프 미디어 이 그룹에다가 백엔드 기술 인프라, 그 다음에 자산 보관 솔루션하고 암호화폐 공급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브로커 딜러가 ETF 유통을 담당한다. 이제 그렇죠. 이런 거죠. 크립토닷컴의 계열이고. 그리고 이제 네. 지금 그 미 당국 승리를 기다리는 네. 중인데 뭐 미 당국 승리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주가도 이날 좀 변동성이 있게 움직였네요. 많이 올랐죠. 네. 정규장에서 한 근 3.8% 올랐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더 뛰었죠. 한 10% 이상 그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미디어 그 ETP 이거는 이제 실물을 ETF하고 다른 게 이거는 이제 실물을 또 소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뿐만 아니고 에너지 산업 부분의 그 다양한 증권도 포함할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여기 그 마무리해주세요. 트럼프 네. 미디어 CEO 얘기는 이 프로젝트 목표가 미국 경제를 지원하는 혁신적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거다 하는데 글쎄 이 말에 대해서 100%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가 지금 쓰는 그 트루소셜 네. 모기업이죠.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뭐 트럼프 2기와 관련된 얘기인데 미국 핵 우산 지속에 대한 동맹 확신이 좀 약화하면서 자체 핵 무장론이 전에보다도 좀 강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저께 쭉 정리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동맹을 좀 압박하고 좀 이렇게 예전하고 다르죠. 그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좀 기우는 이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핵방패 철수 대비에 더 고민하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관계자 얘기도 비확산에 대한 강대국 합의가 좀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것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들이 커진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좀 낮아지고 그렇죠. 스스로 내 손에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들이 커지는 것 같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나라들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카네기 국제평화대전 관계자 얘기도 그러면서 네. 덧붙이기를 지금 NPT 이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핵보유국이 5대 강국하고 이제 뭐 몇 개 이런 얼마 안 되는데 과거에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만약에 핵 무장 국가들이 15개에서 한 25개 정도는 늘어나게 되면 핵전쟁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는 점을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상기시키면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일부 국가들이 자체 핵무장 이런 그 조바심을 좀 갖는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나오는 얘기 보면 독일, 폴란드, 한국, 일본 뭐 이렇게 좀 거론을 하네요. 하나씩 네. 짚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 핵무기를 단기간에 구축하자. 그러면 아니면 또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핵 잠재력을
갖는 게 좋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구산, 미국의 해구산에 대한 그 신뢰심 걱정하면서 이제 좀 조용하게 이런 논쟁을 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핵 관련 기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뭐 몇 달 안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있지만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유일한 피폭국이라서 네.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걸림돌이 될 거라는 지적을 했고요. 네. 폴란드의 경우에도 뭐 총리가 프랑스와의 핵무기 공유 협정 구상을 내놨다 이런 부분도 짚으면서 얘기하네요. 총리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대통령은 이게 서로 좀 정치적으로 라이벌입니다. 대통령은 그러지 말고 미국의 핵탄두, 미국 독일하고 몇몇 국가에 미국 전술핵이 있거든요. 그거를 폴란드로도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낫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한 20기 정도가 그 독일 공군기지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독일 내에서도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미국이 철수할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식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또 화이트 타임스가 상기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와서 굉장히 좀 온도가 높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고온 현상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오늘도 보니까 서울이 뭐 낮에 뭐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네. 데서 요즘에 새벽에 나오려면 아주 춥고 아주 일교차가 심하죠. 수도 베이징 같은 경우 낮 기온이 66년 새 가장 빨리 섭씨 30도를 지난 주말에 찍었다는 겁니다. 네. 1959년 이후 이렇게 3월 낮 기온이 이렇게 수온지가 올라간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북부 같은 경우는 메뚜기, 뭐 산도마뱀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한여름에나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대거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기후위기 영향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목요일쯤 되면은 이제 중국도 이렇게 베이징이 낮 최고 기온이 뭐 섭씨 12도까지 그야말로 완전히 또 곤두박질 롤러코스터 치는 날씨가 예상이 된다는 건데 역시 기후위기 다시 큽니다. 뭐 우리 날씨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서 사실 지금 산불이 너무 번지고 걱정이죠. 있는데 네, 지금 걱정입니다. 네, 불 끄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빨리 좀 꺼지기를 바라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과 같은 포유류로 인간과 밀접하게 좀 생활하는 양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됐다. 양이 조류 독감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떤 보고입니까? 그 미국 농무부 집계를 네. 보면요. 2016년 이후에 그 포유류 50여 종이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긴 뭐 호랑이 뭐 이런 것 창에서 뭐 개,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양이 그 고병어선 조류 인플루엔자 H5N1에 감염된 걸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잉글랜드 북동부 요크셔 농장에서 암컷 양 한 마리가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양이 특히 걱정되는 게 특히 인간하고 가깝다는 그렇죠. 겁니다. 가깝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전문가들 얘기는 돼지 같은 경우도 돼지는 보면은 조류하고 인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돼지는 또 사람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돼지고기 많이 먹죠. 그래서 만약에 돼지까지도 이렇게 돼서 유전자 교환을 통한 이른바 항원 대변이가 일어나면은 이건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은 인간이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잘못하면 또 다른 팬데믹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후위기 이야기, 뭐 조류 인플루엔자 얘기까지 쭉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기후위기에 밀접하게 이 가격도 특히 먹는 거에 가격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커피 가격이 더 오른다. 최근에 보면은 커피 전문점 가격들도 좀 오른다. 소식 많이 물론 뭐 들리거든요. 커피값만 오르는 건 아닌데 네. 커피가 아주 유난히 지금 그렇죠. 강세를 받는 네. 겁니다. 지금 폭스 비즈니스가 전망한 건데요. 그 뉴욕 선물거래소 아라비카 원두 이게 이제 고급 원두죠. 가격이 그저께 작년보다 2배 이상 뛰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로스팅된 분쇄 원두도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런 그 기후위기 탓이죠. 그래서 이제 그 브라질이라든가 이렇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작황이 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또 플러스 지금 업계 얘기는 그 월가 쪽에 투기 수요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는 그래도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더 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뭐 소프트 원자재 중에 하나니까 이제 투자 측면에서도 좀 가격 영향이 다만 이제 있다. 올해 같은 경우 네. 브라질 작황이 작년에 비해서는 네. 조금 개선이 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월가 투기가 심하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주요 식품 기업이죠 스모커
여기 CEO도 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면서 다만 지금의 그 엄청나게 가격 변동성이 큰 부분이 투기가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작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서 생각이 드는 건 사실 이 원자재, 커피, 원두 가격 같은 경우는 뭐 날씨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있잖아요. 가격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가격을 한 번 올리고 안 나면 내려가죠. 내리진 않으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이 두바이, 싱가포르에 이어서 새로운 부자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글로벌 투자 컨설팅사 헨리앤 파트너스가 최신 네.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00만 달러가 넘는 순자산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한 300명 이상이 작년에 방콕으로 이주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한 해 전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났고 물론 아직도 절대적으로 많은 그 부자들이 가는 곳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그다음 미국.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6,700명 정도가 들어갔고요. 미국도 3,800명. 그렇지만 증가율은 방콕으로 이주하는 부자들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방콕의 매력은 뭐 날씨도 따뜻하고 이런 그다음에 부분 때문인가요? 물가도 싸고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러면 부자들이 이렇게 이사를 가면 그들에 맞는 또 뭐 그렇죠. 집이라든지 지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방콕에 네. 이미 국제학교도 한 150개가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고급 콘도미니엄 아파트 같은 거 건설하는 게 지금 막 부쩍 늘어나서 심지어는 그 포르쉐 고급 승용차 이름을 딴 아파트도 건설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태국 왕실도 독일 기업하고 해가지고 럭셔리 맨션 그 단지를 지금 방콕 중심부에 짓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방콕이 아주 새로운 부자들이 가는 곳으로 떠오른다는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기자님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뉴스였고요.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